요게 처음에 내년 상반기에 하나 ETF 되면 얼마가 들어오냐? 18조가 들어와요. 18조. 파생적으로 다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배, 3배, 10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10개 다 되면은 얼마 정도 들어오냐? 210조. 자, 출발. 존버는 승리한다. 코인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냐? 1,000만 원일 때 살 걸, 4,000만 원일 때 살 걸, 5,000만 원일 때 살 걸. 아이, 지금은 너무 비싸. 내년 돼가지고 1억 되면 6,000만 원일 때 살 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게 지금 12월 5일 42,000불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44,000불, 6,080만 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년에만 2,1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미쳤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외에서 전망 가져왔습니다. 가격이 떡상하면서 웃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42,000달러 돌파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한박 웃음. 엘살바도르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통화 쓰지 마. 비트코인 써. 그냥 뭐 깎아 사고, 핸드폰 사고, 생필품 사고, 비트코인 써, 비트코인. 우리 돈 쓰지 마. 그거를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법정 통화로 인정이 됐어요. 전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현금 인출기 파손당하고 불태워지고 시위가 벌어져요. 왜냐? 인구 절반이 인터넷이 안 돼. 인구 절반이 인터넷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고 애들도 인터넷이 안 돼. 근데 비트코인 쓴대. 난리가 난 거야. 이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지. 81년생이야. 81년생.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한다고. 미친놈이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막 떡락하고. 근데 떡락하니까 이 81년생 젊은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저점 매수. 지금이 제일 싸. 더 사.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될 거예요.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해외로 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GDP의 2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근데 미국이, 이 나쁜 놈들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고 인하하고 지네 맘대로 정책을 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30% 왔다가 6% 왔다가 물가가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제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미국 중앙은행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휘둘리니까 자기네들 돈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됐습니다. 해외 정책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거야. 이럴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 쓰자. 비트코인이 못 쓰이는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안정성. 화폐를 쓰기에는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댓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근데 얘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보니까 비트코인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은 거야. 연준에 휘둘리는 것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쓰게 됐고,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대부분 가장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돈 벌러. 해외 노동자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 노동자들이 전체 GDP의 20%, 아까 말한 20%를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서 열로 송금을 해요. 근데 송금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로 들어오려면 송금 수수료가 10%가 돼요. 그럼 GDP의 5분의 1이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송금 수수료가 10%면 미쳤지. 이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한번 보내면 몇 분 안에 가죠? 거기다가 송금 수수료도 10%보다 훨씬 싸죠? 거기다가 그 자국 통화보다 안정적이죠? 하니까 그냥 법정 통화 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떡상하면서 거봐, 내가 맞았지 하면서 웃게 된 겁니다. 부켈레 대통령. 자, 이게 되네. 엘살바도르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어. 아예 사버렸어. 2,744개 삽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643억.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 엘살바도르 전체 GDP가 40조밖에 안 돼요. 40조. 40조에 1,600억이면은 나라 국가 돈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40조. 우리나라 GDP 얼마? 2,000조. 50조, 50분의 1입니다. 삼성전자 얼마? 40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작은 거야. 근데 비트코인을 2,700개 사서 존버해서 성공했다. 평단 얼마냐?
아까 비트코인 얼마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42,000불, 44,000불. 근데 지금 엘살바도르 평단은 4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비트코인에 구군을 걸어서 완전히 존버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신난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어떻게 17만 개를 사두지? 비트코인 17만 개 사둔 나 칭찬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상장 기업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가 있어요. CEO 겸 오너예요. 이 사람이 2008년부터 비트코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요. 17만 개까지 모아둡니다. 이게 한화로 얼마? 10조. 10조. 그래서 미국에서 테마주로 처음으로 딱 묶인 게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상장사인데 그 일반 기업들 있잖아요. 컨설팅 해주는 데야. 떨어질 때도 안 팔고 오를 때도 안 팔고 절대 안 팔아. 코인이 올라가면서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같이 테마주로 올라가게 합니다. 자, 요게 1년 차트인데 1년 차트죠? 여기 200달러에서 쭉 올라와서 지금 6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2배야.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완전 놀았죠. 이렇게 신난 사람도 있다는 거. 7만 개를 어떻게 해서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근데 왜 올라? 왜 오르는지 알아요 혹시?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내년에 이제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상장을 해요.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지금 기관들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못하게 돼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공식적인 루트를 뚫으면 돼. 그럼 뭐냐? 이렇게 ETF,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야. 그 펀드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그래서 법정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근데 다르다라고 판명이 났고 그래서 ETF를 심사해서 결국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도권의 큰 손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ETF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블랙록이라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거든요. 얘네가 지난 6월에 비트코인 승인을 신청을 했고 내년 1월에 예상이 된다. 그래서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제도권의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호재로 꼽혀요. 신청이 한 10개 정도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내년 상반기에 하나 ETF 되면 얼마가 들어오냐? 18조가 들어와요. 18조. 18조가 들어오면 파생적으로 다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배, 3배, 10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자, 10개 다 되면은 얼마 정도 들어오냐? 210조. 그러면 여기도 2배, 3배, 10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파생이 크겠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드라이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호재면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승인 거절할 수도 있잖아. 근데 블랙록이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낸 신청 승인율은 99.8%. 왜? 넣으면 블랙록이 하면 다 된다고 보는 거야. 거의 100%인 거야. 그러니까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고 내년 1월 12일 그리고 블랙록의 신청 6건을 포함 6건 등등등등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두 번째 왜 올라?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죠. 반감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코인은 뭐냐? 기록하는 장치예요. 세빈 PD한테 뭐 500원을 보냈어. 그러면 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기록은 누가 해준다? 은행이 해줘. 만약에 그 장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세빈 PD한테 500원 준 거를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지. 그게 핵심인 거야.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 내가 세빈 PD한테 500원 보낸 걸 이 비트코인의 블록이란 데에 저장을 해. 그럼 이 블록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장부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어떤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데이터를 보냈다는 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록이 남는 거야.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지죠? 그럼 이 기록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기록을 해줄 사람. 그게 바로 채굴입니다. 그럼 이 500원을 보냈다는 거를 블록에 기록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일반 컴퓨터 혹은 채굴 업체가 채굴을 해서 수학 공식을 풀면 블록이 나와. 보상이 나와. 그럼 그 블록을 가지고 내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는 거야.
반감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들어오는 건데, 채굴을 하면 보상으로 뭐 한 10개를 줬다고 해봐요. 4년을 주기로 보상이 반씩 줄어들게 만든 거야. 4년 뒤에는 5개, 4년 뒤에는 2.5개, 또 4년 뒤에는 1.25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만들어. 수를 유한하게 만든 거야. 이 시스템을 얘가 사토시가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어. 앞으로 채굴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2012년에 1차 반감기가 있었을 때 다음 반감기까지 92배 올랐고, 이때 30배, 8배 올랐다. 이때는 가격이 낮았으니까 90배 올라도 그 뒤에 반감기는 30배, 그 뒤에 반감기는 8배.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는 뭐 2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사요? 지금 사요? 올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두 개를 같이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뷰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 차트드에서 헤드 오브 FX 리서치 지오프 캔드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내년에 1억 3천만 원 간다, 10만 달러 간다. 지금 막 떡상하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 지난 4월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8개월 전에 10만 달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뭔가 좀 쎄하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거야. 실버게이트, 중소형 은행들,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은행들이 있었잖아. 미국 은행들이 뭔가 쎄해서 하나가 터질 것 같다는 거야.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크랙이 나타나면 뭔가 균열이 나타날게요. 빠빠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이 불안정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끝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끝났죠. 그리고 금리 인하 내년에 언제 어디서 몇 번을 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세 번째, 채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ETF가 불러올 돈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년 요맘때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콜을 외쳤습니다. 매트릭스 포트라는 이 중국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12만 5천 달러 간다. 우리 돈으로는 1억 6천만 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감기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고, 지정학적 위기. 이 사람은 내년에는 그런 지정학적 텐션들이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사우디, 저기 뭐 하마스, 이스라엘, 뭐 이란, 아시아에서는 대만, 중국,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자금 도피처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망을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뷰를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힘들어요. 조심하시라고 요거라도 갖고 왔어요. 어떤 자산이든 뉴스가 쏟아질 때 사면 물린다. 내가 사고 싶으면 옆집 순이네 엄마도 사고 싶고 우리 집 개도 사고 싶다. 산다고 뭐 롱으로 보는 거, 콜로 보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가격이 조금 눌렸을 때 이거를 사면 좋을 것 같다. 탐욕과 공포지수입니다. 비트코인 탐욕과 공포지수. 탐욕이면 탐욕일수록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는 돈, 욕심이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몇이냐? 72 정도예요. 한 달 전에도 한 73, 75 요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5면은 탐욕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탐욕 수준을 2022년 12월부터 쭉 나타낸 건데 30 수준에서, 요건 이제 공포 수준입니다. 30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와서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해야 돼. 이때 공포.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를 해야 돼. 근데 요게 공포지수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50대로 올라옵니다. 점점 5, 60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또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시 40대로 내려와. 또 요때도 비트코인 막 내려간다 막 하면서 여기 40대로 내려와. 요때 샀어야지. 근데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쭉 올라와서 70까지 올라온 상황. 한번 기회를 줄 거예요. 쯤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 지금은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요거 한번 기회를 줄 거니까, 만약에 지금 요 제가 드린 정보와 플러스 공부하시는 게 나는 비트코인에 베팅을 해볼 만하네,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조금 내려왔을 때 사셔야 돼요.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 나오고 방송에서 떠들고 이러면 끝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나 좋은 자산은 딱 점 찍어 뒀다가 남들이 아무도 사지 않을 때, 나는 이거 근본적인 가치가 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왜 떨어지지? 사람들의 인기가 없을 때, 그럴 때 사야 됩니다.